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 세 가지의 날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렇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떤 속임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오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오류도요,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류가 진리보다 더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미혹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을 여러분한테 이 쇼펜하우어의 어떤 유명한 말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만, 모든 속임수마다 꼭 들어맞는 이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속임수를 쓸 때 우리는 그가 속임수를 쓴다고 바로 질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주장처럼 우리는 여러분 그 오류에 이름이 있어요. 명칭이 있습니다. 예. 그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논증상의 질병인데, 그 질병의 이름, 즉 그 병명을 우리가 알았을 때 상당한 안도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오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셔야 될 부분은 이러한 오류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그런 속임수를 쓸 때 그것을 간파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학에서 이제 오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논증, 그 연역 논증에 해당되는 거죠. 형식적 오류라고 해서 이것은 일종의 그 논증 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형식, 그러한 형식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전부 다 부당한 논증이 되는, 그러니까 전권을 부정한다든가 선언지를 긍정한다든가, 물론 배타적 선언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못된 논증이 부당한 논증 말고 잘못된 논증이 있는데, 이건 이제 비형식적 오류라고 해서 내용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이제 잘못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류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사실은 한 몇 주에 걸쳐서도 이 오류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또 재미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러한 파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이 관련성의 오류하고 충분성의 오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죄송합니다. 우리 책에 나오는 그 관련성 오류나 아니면 충분성의 오류, 그 세부적인 다른 오류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좀 망라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하나하나 책에서 찾아보시면서 이 명칭과 어떤 형식,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로 나눠 드렸습니다만은, 그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되시면 서점에서 좀 틈틈이 한 번씩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 있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식 토론이고, 또 아카데미에서의 어떤 오류론에 대한 공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일종의 도덕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백년제 대계 아니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 교육기관이 또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교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여러분이 뭐 계속 학교에만 남아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직접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그래서 그게 현실에서 안 맞죠? 그건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사회 나가서 성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오늘 오류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이 이 오류에 대해서 아시면 이거는 여러분이 공격할 때도 쓸 수 있고 방어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상대방이 간파해내지 못하는 정도의 그러한 속임수를 쓸 수 있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회라는 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비도 오고 천둥 번개 치고, 예? 그 살벌한 곳이란 말이죠. 그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쓰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얘기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쓰세요. 예, 공격 방어에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102쪽 얘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103쪽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두 번째 단락, 103쪽의 두 번째 단락의 밑에 보면, 결론과 관련이 없는 전제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논증하에 발생하는 오류, 이게 관련성의 오류겠죠. 그리고 전제가 충분히 결론을 지지 못해요. 근데 충분히 지지하는 것처럼 논증하는 거, 이걸 이제 충분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대부분 충분성의 오류는 우리가 이제 귀납 논증에 4가지 유형들이 있었죠. 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논증의 1차적인 목적이 제가 여러분한테 정당화라고 했나요? 아니면 설득력이라고 했나요? 예, 논증의 1차적인 목적은요, 설득력에 있지 않고 정당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설득력에 있다라고 한다면 논리학보다는 광고가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지만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속성이 있는 설득의 도구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일시적이고,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단순히 1차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설득력이다 그러면 광고가 더 세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학교에서 우리 논리학 수업에서는 논증의 목적은 정당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죠. 관련성의 오류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 권력이라든가 또는 동정심 뭐 이런 것들, 그 밑으로 가보면 권력, 연민, 공포, 아첨, 대중에 호소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주장하려는 바와 관련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주장을 옹호하려는 오류들이다. 우리가 뭐 힘에 호소하거나 공포, 아첨, 대중에 호소하고 설득력은 물론 같겠죠. 하지만 이건 오류라는 겁니다. 우리의 논증의 목적은 정당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장과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혼동해서, 그러니까 주장하고 주장자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데, 여기 예 13을 보면은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A 교수의 논문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 왜? 사생활의 엉망이다. 이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근거를 통하여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건데, 그거하고 뭐 이혼 소송하고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이게 과연 관련이 있겠냐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저 사람을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오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냥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14로 가면은 요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과제로 하나 내드렸는데 거기도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아버지가 항상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지 말라고 하신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아버지도 항상 그러시는데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주장하고 주장자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라고 하는 건 음주운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주장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주장자하고 혼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피장파장의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백사 쪽에 그 첫 번,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시면 어떤 의사의 의학적인 조언하고 술이 좋지 않으니까 건강에 그거하고 의사 자신이 술을 즐기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이게 오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도 보면은 주장과 주장자의 어떤 혼동의 문제가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라든가 우리 살펴볼 겁니다.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인신공격의 오류, 방금 봤죠 여러분? 이게 신상털기 같은 겁니다. 발생적 오류, 이 발생적 오류는 여러분 발생적 오류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마스카라가 고대 이집트 창녀들이 피곤한 걸 숨기기 위해서 썼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마스카라를 했다. 그거는 당신이 피곤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논증이 있는데 이걸 오류거든요. 왜냐하면 마스카라의 그 기원, 그 발생했을 때의 그러한 요소들이 특성들이 중간에 변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걸 발생적 오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지금은 미용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기원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발생적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는 조금 이따 살펴보죠. 피장파장의 오류는 방금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려면 그 좋은 논증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지지 관계가 강하고 내지는 아주 반드시 지지하거나 아니면 잘 지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련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15번을 보면 이건 우리 그 국회의원들 토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죠. 김민주 후보는 결국 국방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 방산 비리라든가 아주 장성들도 많이 구속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무슨 큰 아주 군납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낭비만 줄여도 국방 예산 혈세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연히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그러한 어떤 정당의 이제 국회의원은 이걸 갖다가 허수아비로 만들어놔요. 허수아비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장이 아니라 왜곡된 주장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방위비를 삭감해서 그 어떤 군사력 약화를 획책하는 이거 좀 더 나가면은 이건 빨갱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죠 이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장이 아닌 왜곡된 주장을 앞세워서 공격하는. 그래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논점 일탈의 오류. 그렇죠, 여러분. 근데 비일비재하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예 16번에 보면, 이건 앞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이것은 연역적으로는 타당한 논증입니다. 선언지 제거법이거든요. A 또는 B, not B, 그러므로 A예요. 근데 A 또는 B라고 하는 첫 번째 전제를 우리가 이것에 논증 비판하기 가면 어떻습니까? not A 그리고 not B인 경우죠. 그러니까 무신론도 아니고 유신론도 아닌 경우. 어떤 경우예요? 불가지론이 있단 말이죠. 휴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황. 휴전 상태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이렇게 사실은
제3의 선택지가 있는데도 마치 양당 간에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예스인지 노인지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잘못된 이분법의 오류, 흑백 사고의 오류, 양극 사고의 오류, 거짓 딜레마의 오류,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졌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꼭 그럴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선택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대 관계인데 마치 모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때 우리가 이것을 오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충분성의 오류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충분성의 오류에 보면은 전제가 결론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가 귀납 논증에 많다라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귀납 논증의 평가의 관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추가 전제에 의해서 논증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 전제가 약화하거나 강화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하냐 불충분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성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들의 불충분성, 그것을 보는 것이죠. 예 17을 보면요, 뭐 유권자 60%, 약 60%가 A당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 10명 중에 6명이 A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런 전제로부터 결론이 과연 이게 도출이 되느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게 통계적 일반화 논증, 그러니까 귀납적 일반화에서도 특히 여기 통계 진술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 일반화 논증인데, 여기서 우리가 관건이 되는 건 뭡니까? 결론에 약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죠? 표본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 표본의 다양성, 그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크기하고 다양성 중에 더 우선하는 건 다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샘플링이 중요한 거죠. 우선 유권자가 수천만인데 여기서 고작 10명이에요. 이 표본이 너무 작죠.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봤더니 뭐냐면 표본의 편향성이네요. 내 주변 사람들, 아무래도 유유상종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지인이나 친구들은 좀 생각이 비슷하기가 쉽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표본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편향 통계의 오류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서는 아주 뭐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하고 편향 통계의 오류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일반화 논증의 그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107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통계적 3단 논법과 관련된 오류인데, 제가 지금 여기 예 18은 여러분한테 이제 83쪽에 문제 11번에 2번 선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107쪽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 83쪽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문제도. 이 예 18하고 똑같은데, 실제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온라인 시험에서도 보시게 되겠지만, 뭐뭐 중에서라고 얘기가 나오면 기저율 오류를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잘 한번 보세요. 중에서 A 진단법에 의해 췌장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90%다. 철수는 A 진단법에 의해 췌장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철수는 췌장암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저율 오류가 확률 관련 어떤 그 오류의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통계적 3단 논법이네 라고 착각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이건 통계적 3단 논증도 아니고 오류이기도 해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돼요. 거기 일단은 형식을 좀 따져보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P인 것들 중에서 90%가 S다. A는 S다. 그러므로 A는 P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통계 3단 논증은요. 이렇게 요 검지 이렇게 가죠. 예, 여기 보면 A는 S예요. S 오죠. P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그래서 여기 지금 통계적 3단 논법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S인 것들 중에서 X%가 P다. A는 S다. 그러므로 A는 P다.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위에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통계 3단 논증의 기본 형식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기저율 오류의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착각을 한 거냐 그러면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A 진단법에 의해 췌장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의 비율이 90%다라는 진술하고 혼동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이것이 통계적 3단 논법이 되는데 지금 여기 등장해 있는 것은 A가 S다. 그러므로 A가 P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순서가. A가 P다죠. 예, 그리고 A가 S다가 나오기 때문에 A는 S이고 A는 P다가 지금 순서가 여기 P인 것들 중에서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08쪽으로 가보셔서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전제가 실제로 췌장암에 걸렸을 때 그 진단법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정확하게 판정할 확률이 90%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저율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번째 단락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췌장암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무척 작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기저율이라는 게 기본 비율이거든요. 베이직 레이트. 굉장히 작죠, 이게. 예. 웬만해서는 이렇게 췌장암으로 사망하기가 굉장히 그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기본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기본 비율이.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기저율을 고려하지 않고 이걸 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누굽니까? 예, 철수는 완전히 지금 뭐 췌장암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많이 그 대표적으로 범해지는 이 기저율의 오류. 그러니까 이 췌장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8,000분의 1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했을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기저율 오류, 기초 비율의 오류 또는 배경 사건의 확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과제를 보면 여러분 6번에 보세요. 렉스는 쥐이거나 고양이다. 고양이는 75%가 검은색인 반면에 쥐는 45%만이 검은색이다. 그런데 렉스는 검다. 그러므로 렉스는 아마도 고양이일 것이다. 이거 기저율의 오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쥐하고 고양이 어느 숫자가 더 많겠습니까? 예, 기본 비율이요. 쥐가 고양이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류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 비율, 배경 사건의 확률을 꼭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저율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비논증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 식구를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 식구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거 정말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109쪽에 두 번째 단락에도 나오지만 전제가요. 음악하고 음식하고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증명이 됐나요? 증명이 안 됐죠. 이거 그냥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점 선취의 오류라는 표현도 써요. 왜? 아니 이거 지금 증명해야 될 대상을 이미 증명된 것으로
간주하고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논점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미 선취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논점 선취의 오류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결론을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비논증 관건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비교되는 대상들이 유사성이 크냐 아니면 차이성이 더 크냐, 그거를 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특히 뭐 음악하고 음식하고 달리 이런 성관계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비유사성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릇된 유비의 오류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이것을 약한 유비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유사성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개념이라고 이미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이나 음악을 먹는 것은 어떤 뭐 민법에서 뭐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그러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차이점을 강조하면 충분히 이게 그릇된 유비의 오류고 약한 유비의 오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 20에 보면 이런 경우 정말 있죠. 민영이가 복덩이래요. 민영이 태어나고 나서 집안이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민영이는 땡 잡은 거죠. 이렇게까지 집안에서 아주 복덩이로 소문이 났다면. 근데 저는 반대인 경우도 봤어요. 예, 엄청 미움받는 거죠.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냥 집 구석이 아주 망조가 들었다고.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그게? 예, 참 그럴 때는 우리가 직관이 아니라 논리로 접근해야 돼요. 아니 이게 선후 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후 관계를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해서 선후 인과의 오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이런 경우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아유 그 집은 그 애 낳고 아주 집안이 망했대 뭐 이런 얘기하고 또 개 낳고 나서부터 그때도 다 승승장구야. 많이들 쓰는 오류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바로잡아야 하지. 민영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선후 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이게 선후 인과의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110쪽으로 가볼까요? 예 21. 아주 이거는 뭐 대단히 자주 나오는 그러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얼굴에 붉은 반점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심한 열이 난다. 따라서 이 붉은 반점이 아이들의 열을 올리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 항상 붉은 반점하고 고열하고 같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혹시 이 붉은 반점이 고열의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 두 가지를 다 일으키고 있는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공통 원인은 당연히 홍역이죠. 이 홍역이 결국은 붉은 반점과 고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현상을 다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원인으로서 여기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오류로서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오류는 1부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2부에서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오류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